네, 대선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대선 공약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새정치와 경제민주화, 대북정책과 복지정책, 일자리 대책 등 핵심 주제별로 후보 간에 서로 다른 공약도 있지만 비슷한 정책도 많은데요. 네. 같은 듯 다른 여야 후보들의 대선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감 1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문 후보 공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약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문 후보가 지난 일요일에 공약집을 발표했죠. 이제 공약집이 한 300페이지 가까운 이제 방대한 분량이던데요. 문 후보 공약집에 담은 대선 공약의 핵심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공약집 이름이 문재인의 약속 119입니다. 이것은 민생의 이급함을 해결해주는 119 구조대원과 같은 심정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111개의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을 만들면서 가장 중시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는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예. 두 번째는 시행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번에 발표한 119개의 공약은 재원과 법령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확실히 시행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주요 내용은 우선 일자리 정책을 가장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뒤이어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그리고 정치쇄신, 한반도 평화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대북정책 관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계속해서 계승한다는 입장인데 과거와 달라진 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만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박정희 정권 때 맺었던 7.4 공동선언 성명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 맺었던 남북 기본합의서 이런 내용들도 다 존중이 될 것입니다. 네. 다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무분별한 대북 강경 정책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우리의 국민, 장병들이 61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도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경로, 투출의 경로로 갈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핵무기 개발이랄지 남북 도발에 대해서는 튼튼한 국방을 뒷받침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예. 네. 지금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한 차례 연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23일에서 29일에 발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이런 도발이나 핵실험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정부가 애교적 노력을 다해서 로켓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2월 19일 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육자회담을 개최해서 로켓 발사는 물론이고 9.19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것처럼 한반도에 비핵화도 추진하고 또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해서 한반도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남북 경제협력도 체결해서 새로운 제2의 대한민국 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정책 가운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일자리 정책을 꼽으셨는데요. 문 후보께서는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확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발표했죠. 예. 우선 문재인 후보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랄지 저출산 문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만나봐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고용률이 한 63% 수준에 있는데 선진국 수준인 70% 수준까지 가지고 가자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기업이 우리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일자리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창출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그리고 비정규직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48% 수준에 있는
비정규직을 선진국 수준인 절반 수준으로 줄여갈 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 실업 대책 가운데요. 이제 청년 고용 할당제가 있는데 그 민간 기업들의 반발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청년 세대를 우리가 3포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이건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5년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만약 이 3%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고용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회사가 이제 사업이 안 된다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구조정한다든지 이런 이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담금을 면제하기 때문에 네. 저는 큰 충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청년들이 이 문제도 아주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오늘 사병복지 대책도 발표를 하셨죠. 군복무 기간을 예. 18개월로 3개월 단축을 하고 또 사병 월급을 2배 인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전력 약화라든지 국방비 부담 증가 같은 우려는 없을까요? 예, 우선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이 21개월입니다만 이걸 18개월로 단축할 것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의 전쟁은 현대 무기체계 전쟁이기 때문에 예. 무기를 잘 개발하고 그리고 의무 복무하는 분보다는 부사관들, 직업군인들을 확충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한 군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병들의 급여가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한 20만 원 정도로 올리게 되면 한 5천억 원 이상의 돈은 들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사병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또 그 돈을 모아서 사회에 전역했을 때 지원금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강구했고요. 물론 재원 대책은 우리가 확실하게 강구해서 뒷받침을 했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우리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119개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총 드는 돈이 연간 얼마냐면 38조 5천억 원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이 3대 개혁을 통해서 조달하는 돈이 39조 4천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조 원 정도 여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119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이 39조 4천억 중에서 조세가 늘어나는 것은 약 19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2017년도에 약 21.6% 정도 되는데 이건 OECD 평균 조세 부담률 25%보다 아직도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감내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서민들의 세금은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매년 약 20조 원 깎았던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문 후보의 이제 새 정치 공약 가운데요. 이제 국민정당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합 내각, 또 시민의 정부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 문 후보의 새 정치 공약의 핵심은 뭔가요? 국민이 열망하는 새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를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집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국민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완전히 버리고 진보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합리적 보수까지 다 포함해서 용광로 같은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역이나 이념이나 세대를 다 초월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주, 평화, 인권, 복지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이분들이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새 정치를 펼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보니까 이제 안철수 전 후보의 이제 새 정치 공약 가운데 의원수 축소 등 이런 부분도 이제 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안 전 후보의 새 정치 공약 가운데 어떤 공약들을 이제 반영을 하셨나요? 실은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불러일으켰던 이 새 정치 그리고 정치 혁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부분은 이미 합의해서 발표했던 대로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예. 기타 애교 안보 분야,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경제, 의원 정수 축소 문제, 그리고 국회에 회계감사처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내용들을 폭넓게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이 문재인 후보의 복지 정책 가운데 연간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가 눈에 띄는데요. 뭐 TV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다시 한번 이게 어떤 공약이고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 중에 이제 중산층이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또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가 이제 중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이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어떠한 중병에 걸리더라도 연간 100만 원 이상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고 초과되는 부분은 정부가 이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그런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네.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이제 무상교육 역시 이제 주요 공약입니다만은 이제 역시 이제 재원이 이제 많이 필요한 상태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증세 부분에서도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전혀 이제 서민들의 세금은 증가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2007년도 참여정부 말에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21%였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 원에 가까운 부자 감세를 하면서 이걸 19.3%까지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남북이 분단돼 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이렇게 재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예. 조세 부담률을 19%대로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렸던 조세 부담률을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다시 21.6%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서민들의 세금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고액재산가, 고소득자, 대기업들의 세금은 늘어날 것입니다. 네. 예. 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박 후보의 복지 공약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근혜 후보의 복지, 새누리당의 복지는 마지못해서 하는 복지입니다. 서민들의 애환이나 눈물이 담겨져 있지 않는 복지란 얘기죠. 그쪽의 복지를 이제 통상적으로 선택적 복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민주통합당이 하는 복지를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중층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빈곤층 그리고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을 해드리고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이랄지 의료랄지 이런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발표했을 때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예. 그럼 반대하면 따라오지나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추진했던 보편적 복지, 예를 들면 무상보육 같은 거 지금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닮아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문 후보가 이제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한다면은 이제 당장 그 경제 위기 극복이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요. 이 문제 가장 먼저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서민 경제 위기입니다. 재벌이나 대기업들은 지금도 수조 원의 이익을 내고 있고 쌓여있던 유보액이 수백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은 이제 서민 경제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문재인 후보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12월 19일 이후에 이제 예산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위기 극복 예산을 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조 원에서 20조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가계무채 문제를 해결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런 쪽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위기는 단기간에 끝날 위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내수 비중을 높여서 우리 경제를 천수답 경제에서 전천후 경제로 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감 1 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용섭 정책위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